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 투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월세다. 지금 안 들어가면 너만 가난해진다. 이런 말들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결혼과 출산을 앞둔 2030 세대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는 집 샀다는 이야기만 들려왔고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빚도 능력이다. 영끌이 답이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고 지금 안 움직이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오고 신용대출까지 보태고 부모 도움까지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도 집 한 채는 있다. 이제 전월세 걱정은 끝났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 들어갔던 아파트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리는 높아졌고 이자는 무섭게 늘어났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통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선택했던 영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빚에 묶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기준금리는 0.5% 수준이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이었습니다.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월세 내는 셈 치면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달라졌고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이 오르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이자 100만 원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 말은 실제로 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대출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담대만, 그 다음에는 신용대출, 나중에는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그 순간에는 무모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게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202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6%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빌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미 빌린 사람들도 금리 재조정 시점이 되면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대 금리로 빌렸던 5억 대출이 5%나 6%로 바뀌면 한 달 이자는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생활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4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을 내고 2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저축도 조금 하고 가끔 외식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으로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 학원비는 꿈도 못 꾸고 외식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겉에서 보면 7억,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 카드값이 밀릴까 걱정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이자가 빠져나간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현금 흐름이 멈춰버린 상황인 거죠. 자산은 있어 보이지만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퇴직금이나 보험료 등을 중도에 꺼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주거비와 대출 상환입니다.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지금의 이자를 막기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몇 억씩 떨어졌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높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고점 대비 30-40%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여전히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내 손에 남는 돈은 1억입니다. 내가 넣은 원금 2억은 사라진 셈입니다. 이걸 감수하고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는 사람은 기다리고 파는 사람은 버팁니다. 이 상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집은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아니라 나를 묶어놓는 족쇄가 됐습니다. 버티다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법원의 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은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자가 몇 달 밀리면 자동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름도 임의경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빠르게 늘었고 그 주인 중 상당수가 20대, 30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경매로 집이 팔려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8억짜리 집을 사면서 5억을 빌렸는데 경매에서 4억에 팔리면 집은 없어지고 원금은 날아가고 빚 1억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신용등급만 망가진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욕심부린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사람들을 무리한 선택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일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가 줄고 기업이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최민종 씨는 3년 전에 10억 중반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이나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 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투자로 큰 코 다친 케이스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쯤이었을까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상은 동대문에 있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고덕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덕신도시 개발과 삼성전자 호재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을 산 최연아 씨. 25억에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임차인들이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최연아 씨는 결국 빌딩을 27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입이 높은 사업가인데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안양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나 역세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지금보다 더 빠르게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